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60년 됐습니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넘겼고 이제 2조 달러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과 이혜선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60년입니다. 네. 정말 엄청 긴 세월이고요. 해외 수주를 이렇게 해서 성과가 벌써 이제 2조 달러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60년간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나라 해외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65년도입니다. 네. 그때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꾸준히 해외를 진출을 했고 지금 총 160여 개국에서 16,000여 개의 사업을 맡아서 작년에 드디어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예. 네. 특히 기존에 저희가 200억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 300억 달러를 지금 초과 달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건설을 시작한 지 60년 만에 반도체, 자동차에 의해서 세 번째로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참 한번 저희가 연도별로 국내 건설사가 해외 건설 수주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자료로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0년 가장 최근인데요. 2020년에 보면 연간 351억 달러, 2021년에 306억 달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계속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요. 네. 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그 전에 2018년, 19년 중동 붐이 한번 일었다가 네. 200억대를 계속 이제 내려오면서 해외 건설이 이제 거의 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가 예. 다행히도 2020년도 이후에 계속 300억대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누적 수주 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큰 의미로 세레머니를 했고 예.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하죠. 예.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 예. 같은 것들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럼요. 또 이거는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게 해외 건설이 양적으로만 1조를 달성했다 네. 이거보다는 저희가 우수한 기술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해외 랜드마크까지 건설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입니다. 200억 네. 달러의 수주 금액을 달성을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대한민국이 지었다라는 데 큰 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65년에 태국 고속도로로 처음 수주를 시작했네요. 네. 보통 중동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태국이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한국의 건설 기술이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좀 달성을 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를 뽑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누적 수주 1조를 기념을 해서 좀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프로젝트 10개를 선정을 하고 또 기업들께 기념패를 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국민들께도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대국민 투표를 2주간 진행을 했고 5만 건 넘게 투표를 해주셔서 너무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초의 여기에서 이제 뽑힌 것들이 최초의 해외 건설 사업인 태국의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던 리비아 대수로 예.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할리파 그다음에 세계 최장 현수구 티르키의 차나칼레 대교 같은 것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요게 지금 저희 해외 건설 명예 전당에 헌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해외건설협회에 설치돼 있고 하반기에 국토발전 전시관으로 이전할 거라서 국민들께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건설 수주를 하면 참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국민 생활에 그런 해외 수주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 자재도 수출되고 기술도 같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제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면 기계하고 자재가 함께 수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건설을 위한 전문 건설 장비도 임대되면서 그
그 인력도 함께 고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건설 수지, 그러니까 해외 건설 공사의 수익과 지출의 그 차이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2023년도에 세계 최고 13%였는데요.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에 해외 건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일단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는 수주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임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장비가 한번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이제 고용이 해외에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용 유발 효과도 23만 명에 달한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부차적인 걸 말씀드리면 제가 마추픽추에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네 나라에서 저기에 공항을 짓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건설이라는 걸 하는 것 자체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것도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은 국제 소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간접적으로는 고용이나 외교 같은 효과도 파급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해외 건설이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이 60여 년의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동안에 해외 건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요새 해외 건설 좀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해외 건설이 6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뭐 다들 생각하시는 거는 예전에 60년대나 70년대에 중동에 나갔다. 요거를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는 실제로 해외 수주의 90% 이상이 중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저희가 아시아 시장에도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북미나 유럽 같은 선진국까지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년의 실적을 보시면 중동에서 한 38%,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25%, 북미 19% 뭐 이렇게 해서 지역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23년도에 미국이 저희 수주국가 1위였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미에서 19% 수주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희가 옛날에 중동에서 해외 수주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벗어나서 요즘에는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뭐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지역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현재 투자를 하는 부분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역적인 부분 말고도 형태적으로도 저희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해외 발주처가 저희한테 발주하는 것을 저희가 수주받아가지고 공사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이런 부분은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직접 사업주가 돼서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그 해당 정부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리고 지분에 직접 투자를 해서 본인이 사업주가 돼서 또 고용처럼 우리 기업들을 시공을 시키고 약간 이런 형태의 투자 개발 사업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24년도에 투자 개발 사업 비중이 1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번에 달성을 했고요. 아니면 최근에 우즈벡에 저희가 고속철 차량 수출 처음으로 했습니다. 고속철도를 저희가 만든 게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술 융합형 그 수주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 그 트렌드를 또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자, 1조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2조 달러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조기 달성을 위한 2조 달러 토론회가 최근에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축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왔던 여정을 좀 되짚어 보면서 그럼 2조 달러는 우리가 더 빨리 달성해보자라는 의미로 지난 5월 16일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했는데요. 해외 건설 미래 전략과 과제, 그리고 투자 개발 활성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 한 150명 정도 오셔가지고 중간에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의견을 주셨는데 예.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공공의 역할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금융을 좀 복합적으로 연계해야 된다 아니면 투자 개발 사업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논의됐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5차 해외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담아서 포스트 1조 불 시대 해외건설 정책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해외 건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수주액도 계속해서 늘어났었는데 이걸 보면 이제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게 기업들을 위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해주신 게 투자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무상 원조로 ODA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네. 외교부가 전체적으로 총괄 지원하기도 하지만 국토부도 이제 해외 건설에 특화된 OD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진출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률이나 재무에 대한 타당성 조사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필요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한테 제공하는 유상 원조가 저리로 이제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 EDCF가 있고요. 장기로 이제 융자를 해주는 차관인 EDPF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에 지원이 되는 건데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서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 더 심화된 지원을 하려고 카인드라는 전문 투자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아. 이 카인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해외 인프라 사업의 사업권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사업주가 돼서 우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리딩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정책 펀드를 좀 운영하면서 금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ODA, 또 EDCF 이런 부분들은 펀드기도 하고 또 외교부, 기재부가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카인드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카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 투자 개발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으로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저희가 이제 약칭으로 카인드라고 합니다. 네. 친절한 카인드를 2018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카인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인프라랑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투자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투자까지 진행하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리딩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 직접적으로 카인드가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저희가 맡긴 국가의 정책 펀드를 투자를 해서 지분을 보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가의 정책 펀드 이름이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 시티 펀드라고 해서 PIS 펀드인데요. PIS 네, 펀드요. 이게 예.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정부랑 공공기관이 투자를 해서 모태 펀드를 조성을 하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민간 자금을 저희가 더 모아서 하위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하위 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사업에 하나하나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래서 이 투자 분야가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 한 개의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플랜트라든지 예. 인프라라든지 도시개발 분야에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의미로 이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PIS 1단계가 1.5조였는데 이미 이제 금년도 상반기에는 투자를 다 완료할 겁니다. 사업을 발굴을 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펀드로 지금 1.1조 지금 규모를 조성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 말씀해주신 이런 지원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해외 건설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좀 앞당기려면 그에 따른 전략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라든지 민간과의 협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기후 위기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도시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개발 수요들이 증가하는 한편에 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해외 건설도 최근에 보면 AI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뭐 스마트 인프라 이런 분야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차량이 수출되게 되면 차량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 노선에 대한 건설, 그다음에 터널의 건설, 그리고 이 차량을 제어하는 신호와 열차 제어 시스템 같은 네. 것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융합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뭐 원전이라든지 뭐 고속철이나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역량들이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가는 형태로 저희가 수주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를 수주한 경험, 건설한 경험이 다 공기업에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업이 트랙 레코드를 이제 제공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이제 외교력을 좀 더해주고 그럼 민간이 이제 그 기술을 함께 가지고 나가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함께 그 도시라든지 이런 철도, 공항 같이 특화된 이제 진출 전략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과거에 고속도로, 뭐 고속철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에도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팀 코리아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결국은 또 보안 시설이기도 하고 정부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따내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팀 코리아가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가치 해외 건설 시장, 그러니까 산업들은 대부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라든지 공공기관하고 민간이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걸 저희가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나 산업부, 외교부 이렇게 관계부처도 다 하나가 되고 그다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마다 맞춤형으로 팀을 구성해서 처음에 사업을 발굴하면서부터 정보 제공하고 외교, 그다음에 금융까지 이렇게 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는 그 해당 국가의 수주 지원단을 파견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그 작년에 저희가 수주했던 카타르 담수 발전 플랜트입니다. 네. 요게 이제 카인드하고 남부발전이 처음에 사업을 발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사업주가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외교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우리 기업이 시공사로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3억 불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도 민간이 하나의 팀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 민간과의 협력이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신 펀드 조성 이런 것들 외에도 건설에 필요한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법률 지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원들은 어떤 게 좀 이루어지나요? 네. 아무래도 해외 건설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변이 확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외교 지원, 뭐 협의체 이런 것 외에 중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건설 관련해서 각국의 신층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기도 하고 개별 기업들한테 세무 컨설팅 지원하면서 해외 주요국에도 거점 센터를 설치해서 현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하고 해외 발주처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발주처들을 초청해서 각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저희가 해외 건설 마이스터고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투자 개발 사업 특성화 대학교 두 곳을 지정해서 그 교과를 이수를 하면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외 건설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앞으로 또 계획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건설 관련된 계획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건설 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그동안은 이끌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1조 불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가 지형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해외 투자 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을 해 나가면서 그린 에너지 산업을 뭐 이제 매개로 해서 선진 시장에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아니면 기술 융합형 수주를 좀 확대한다 등의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해외 건설 사업의 이제 자금 다변화인데요. 네. 그래서 MDB, 그러니까 그 국제 기구들하고도 좀 협력을 확대해서 저희 저변을 좀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이 내실화되면서 2조 달러 저희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